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강민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수다 떨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네. 죽음에 관한. 네. 그 지난주에 스위스에서 네. 네. 한국인 두 사람이 여기서 이제 적극적 안락사죠. 네.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사실은. 네. 그걸 했다는 뉴스 보셨죠? 봤습니다. 되게 화제가 됐죠. 그러니까요. 의사 조력 자살. 스위스는 그게 합법화된 나라니까. 네, 합법화됐죠. 그래서 몇 년 전, 아마 제 생각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유럽 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과연 그게 합당한 일이냐 아니냐가 있었는데 재밌는 것은 그 당시 여론은 이제 굳이 삶이 죽음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그 삶을 왜 연명해야 되는가 이렇게 그쪽으로 모아졌죠. 그리고 또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논쟁이 이미 18세기, 19세기에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18세기, 19세기부터. 네, 그때 이제 데이빗 휴움 같은 경우가 자살에 대하여라는 그 논문이 있죠. 철학자 휴움. 네, 거기에서 네. 이제 되게 중요한 말을 하고 그게 뭐냐 그러면 인간의 목적은 행복인데 삶이 더 이상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 그 삶을 유지하는 것도 곧 신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기독교 내에서도 큰 논쟁이 계속되어 왔죠. 예를 들어서 성서에도 분명히 이제 존엄을 위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물론 이제 종교 특히 기독교의 공식적 입장은 자살 반대지만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죠. 이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철학책에서 보는 사례였거든요. 그렇죠. 뇌사라는 특수한 경우에 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고 실험으로서 뭐 학생들한테 너는 어떤 의견이냐 뭐 이런 예. 걸 물어봤는데 예. 이후에 이제 의학이 많이 발전을 하니까 뭐 뇌사 외에도 그렇게 약간 이 환자를 살릴 수는 없는데 지금 계속 이제 살아있는 상태로 뭐 제의식으로 돌릴 수는 없는데 살아있는 상태로 길게 뭐 그런 이른바 어떤 연명의료. 네, 연명의료가 연명의료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외국에서 그런 뭐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 합법화를 하고 그런데 이번에 한국인이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걸 아니까 이게 이제 사고 실험의 영역이 아니라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직 이 적극적 안락사 뭐 우선 개념 정의를 하자면 적극적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약물을 투입하거나 해서 그렇죠.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 네. 이것을 허용하는 것이 적극적 안락사고 네. 소극적 안락사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 네. 연명 의료를 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건 그렇죠. 아니면 확인된 그 본인의 의사를 가족들이 입증해 줄 경우 네. 중단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가족 전원의 합의, 그죠? 그런 내용에 관련돼서 의사가 사람이 죽는 약을 이렇게 놔줘서 제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적극적 안락사.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먹으면 죽을 수 있는 약을 의사가 줘서 제가 먹으면 의사 조력 자살. 그리고 제가 의사 조력 자살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의사 조력 자살. 예. 그러니까 존엄사 안락사 개념이라는 게 사실 뭐 최근에 와서 네, 이제 네. 엄격하게 좀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영양 튜브를 받고 있거나 또는 산소 호흡을 이제 기계로 하고 있는데 이걸 끊어서 제가 생명이 떠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소극적 안락사. 네. 지금 현재는 뭐 이런 식으로 거칠게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논란을 크게 하다가 네. 논의를 하다가 이른바 존엄사법, 네. 일명 존엄사법이죠. 네. 법 진짜 명칭은 되게 길더라고요. 뭐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뭐 연명 의료 네. 중단에 관한 뭐 무슨 법률 이렇게 되던데.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걸 존엄사법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연명의료 결정법이다.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뭐 아까 얘기한 어떤 존엄사의 어떤 여러 단계 중에 정말 뭐 자기 결정에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좁다. 예, 그러니까 그냥 예. 연명의료를 받을 것이나 안 받을 것이냐를 선택하는 법으로 그렇게 불러야 된다. 예.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사실 그게 냉정하게 보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존엄사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존엄사라고 했을 때는 본인의 의사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판단했을 때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가치나 이런 것들이 존엄하지 않다. 근데 그런 존엄을 하지 않은 것에 또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는 사실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이 된 것이고 그게 뭐
아주 복잡한 어떤 그런 저는 내력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걸 전부 다 이제 존엄사라고 인정을 해줘 버리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마 연명과 관련된 특히 뇌사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식물인간을 불러온 연명의료 중단법이 맞다. 그런 것이 냉정한 어떤 입장에서는 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도 뭐 굉장히 지금 개념이 논쟁 중에 있는 겁니다. 존엄사라는 말 자체가 안락사를 피하기 위해서 존엄사라는 단어를 이제 했는데 또 이 행동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존엄사라고 부르는 게 사람들한테 그 행동 인식을 그렇죠. 좋게 만든다. 그래서 오히려 부추긴다.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은 이 법은 지금 정확히 허용하는 게 뭐냐 해서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부르는 게 옳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느냐. 존엄사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부르자. 이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불러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겠죠. 나는 어떤 경우가 되면 연명의료를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걸 사전에 등록할 수 있다면서요? 네, 지난해 2월에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환자가 이제 어떤 단계에 됐을 때 사실은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은데 이걸 말할 수가 없는 단계가 있잖아요. 의사 표현이 안 되면.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만약에 그 단계에 가게 되면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사전에 등록하는.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걸 등록을 했습니다. 저랑 제 아내랑. 아니 굉장히 소상히 알길래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걸 등록할 때 이제 상담사분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다 해주죠. 네, 설명을 해주고 뭐 이게 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뭐 연명의료를 뭐 치료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얼마든지 그 등록한 거를 철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하는데 병원에 가서 하나요? 지금 건강보험공단 지사들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동네 근처에 있는 또 일부 대형 병원에서도 받는다고 해요. 등록기관들이 이제 있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그래야 되겠죠, 그죠? 장강명 작가는 어떤 생각에 그걸 등록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저는 이제 뭐 사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참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내년에 철회를 할 수도 있고 뭐 10년 뒤에 철회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요거를 등록할 때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제가 만약에 어떤 상황에 빠져서 제가 다시 건강해질 수 없고 아예 의식이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떤 그 부담이 제 가족한테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큰 부담이 가는 거를 지금 별로 그렇게 그런 미래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 굉장히 그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등록을 해놓는 게 가족들한테 부담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등록을 했습니다. 이태광 교수는 혹시 등록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뭐 저도 등록할 생각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그 연명치료 중단법과 관련돼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장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존엄인데 그 존엄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걸 존엄사라 부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몰린 상황이라는 거죠. 내가 이제 이 연명치료를 받았을 때 우리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다른 제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뭐 무료라든가 이제 이런 걸 연명치료를 하더라도 그런 어떤 가족들의 경제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의료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복지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존엄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그분들 주장이에요. 그래서 연명치료 중단법이라는 것이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게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복지 제도와 관련했을 때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런 복지를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이 된다는 것이고, 복지와 또 연결하는군요.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 이른바 웰다잉 운동을 펼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법인까지 만들어서 그 웰다잉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전 의향서 등록 운동을 펼치세요. 또 이제 그분들은 이건 사회적 의미도 크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 연명의료 중단을 본인이 원한다고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사가 그러니까 회복 불가능이라고 하는 판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회복 불가능이지만 이런 법이 있기 전에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소호흡기나 뭐 이런 거를 의사가 못 뗀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걸 떼면 처벌받은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생애 토탈 전체로 쓰는 의료비에 마지막 1년에 쓰는 의료비가 어마어마하답니다.
그건 이제 국가적으로 그걸 국가적으로 따지고 보면 상당한 거죠. 이런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그 웰다잉 운동 본부에서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겁니다. 물론 그 복지 문제도 걸려 있고 금방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 이런 문제가 들어가는데 저는 결국 이게 인구와 관련된 근대적 패러다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구와 관련된 국가랑 인구를 관리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이나 뭐 복지제도 사실 알고 보면 인구를 관리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존엄사 문제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삶을 내 스스로 끝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라는 생각이라는 것은 대단히 저는 철학적인 문제라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적 비용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게 적극적 안락사 논의로까지 가면 정말 철학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회복 불가능 판정을 전제로 한 그 사이의 논의 그것도 철학적 논의일까요? 근데 이 웰다잉 운동의 좀 다른 측면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뭡니까? 사실 이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결국 사람 생명을 계산기로 두들겨서 이 사람 살려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는 하면 할수록 좀 사람을 어디 좀 수렁으로 빠뜨리게 되는 거고 웰다잉 운동이 그 얘기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이죠. 결국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죽느냐라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라는 뜻이 물론입니다. 되는 것이고 우리가 대부분 이제 죽음 직전의 말년의 삶이라는 게 한국에서 그렇게 행복하거나 의미 있거나 그런 형태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인생을 마무리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마지막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겠으며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겠으며 또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나의 행복을 어떻게 찾겠는가 하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좀 불편한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자기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 일을 찾아보자. 뭐 다행이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저는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의미 있게 살 수 있느냐에 대한 운동이라고 의미 있고 건강하고 좋은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운동일 수 있다. 네. 일단은 그러려면 자기 인생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그런 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결정권이라는 게 늘 자기한테 있을 때 주체적인 삶이어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자. 이런 거를 뭐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사람이 태도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 웰다잉 운동 본부는 그래서 공교육기관에서 이 교과 과정에 하나 좀 넣자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 철학 과목에 넣으면 되죠. 이게 사실은 이제 서양 문화에는 있었던 것이고 메멘토 모리라는 게 있었고요. 그 메멘토 모리라는 게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이고 사실 이제 인간이라는 것은 유한한 생명이잖아요, 그죠? 마치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 유한한 생명이라는 그 깨달음 자체가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은 그런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을 우리들에게 불러일으킨다 봅니다. 평소에는 전혀 그런 철학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가도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철학적인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웰다잉 운동에 또 공교육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치자라고 하면은 지금 좀 아무래도 낯선 일이니까 약간 거부감이 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뭐 현대 사회라는 게 평생 교육을 해야 되는 사회이고 저는 어떤 종류의 성인 교육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이제 마무리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뭐 이제 직업도 하나만 갖는 게 아니라 2개, 3개 갖는 시대이고 모든 사람이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 늙어감에 대한 거, 뭐 부모됨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혜를 전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요즘 다양해요. 그래서 이 해마다 연말에 유서 써보기 이런 거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왜 생사학이라고 생과 사를 다루는 학문 뭐 이런 걸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은 체험센터에서 관을 짜놓고 거기 한번 들어가 보는 거를 체험을 시켜주면 그럼 또 사람들이 생각이 또 많이 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세요? 죽음학이 있어요. 생사학이라고 학문이 있는데 물론 그 체험센터도 있고요. 그게 또 몇 년 전에 또 한참 또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저는 연말에 뭘 느꼈어요? 뭐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이제 하시는데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반이 좁다 이런 걸 느끼셨나요? 별로 느낀 게 없네요. 이런 생각을 좀. 별로 느낀 게 없군요. 실제관보다 좀 커요. 그러니까 실제관은 아마 못 들어가실 거고. 분위기만 해도 굉장히 엄숙해지고. 네, 약간 그 명상이나 뭐 이런 걸 하고 아까 장강민 작가 뭐 연말에 뭐 써요? 저 유서를 이제 아내랑 같이 쓰는데 뭐 유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연말에 의식처럼. 장강민 작가가 상당히 이쪽으로 많이 고민을 오래전부터 했군요. 그렇네요. 쓴지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제 뭐 다른 분들께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한 해 마무리를 하는 느낌도 들고요. 나는 뭘 추구하는 사람인가 굉장히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진지한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죠. 항상 유서를 쓰고 나면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솟구쳐요. 자, 오늘 좀 무겁게 죽음에 대한 얘기로 시작했습니다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품위 있는 삶에 대한 고민이다 라고 하는 얘기로 가니까 우리 수다가 조금은 좀 유쾌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생각하는 품위 있는 삶 한마디로. 불꽃 같은 삶이죠. 그러니까 항상 불꽃처럼 살다가 꺼질 때는 깨끗이 꺼지는 그런 삶이 품위 있는 삶이 아닐까요? 네. 장강명 작가는? 좀 멋이 없는데 품위 있는 삶은 수수께끼다. 각자 자기한테 주어진 수수께끼를요. 자기 답으로 이제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서술식으로 주관식으로 길게 남의 답 베낄 수 없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남의 답을 어떻게 베껴요? 네. 각자의 인생인데요. 네. 자기의 논술 답안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태광 교수는 불꽃같이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강민 작가는 수수께끼 잘 푸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이태광 교수, 장강민 작가 수고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